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. 이거 뭐 장애인복지론 같은 경우는 그 정신건강을 배우시거나 다른 심리상담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장애인과의 어떤 잠깐 교류를 하거나 상당히 오랜 기간 교류를 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장애인복지론은 훨씬 빨리 이해가 돼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,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 사회복지에 뭐 약간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일단 이 수업을 들으시는 거고,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신 다음에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제 뭐 어차피 아동, 노인, 청년, 청소년, 장애인 뭐 다 만나세요. 어디를 가더라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뭐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짐작을 이미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과의 교류를 할 때 이 과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자, 장애인 진단과 판정인데 137쪽이요. 자, 이거는 맨 아래 문단입니다. 자, 이 진단과 판정을 왜 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, 자, 사람을 진단하고 판정하는 일은 자, 장애인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. 그래서 상당히 신뢰성,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은 누구한테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더라도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타당한 자료를 수집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보통은 진단 판정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고,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병원급에서 보통 진단과 판정을 합니다. 근데 일반인이 할 수가 없어요. 이 분야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내용만 아셔도 그 알아들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. 자, 138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. 자, 따라서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 판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다. 그래서 진단과 판정을 발달 단계상 아동기와 성인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고, 아동기에는 이제 치료와 교육, 그 다음에 성인기에는 직업활동과 사회통합 등이 좀 더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애 판정이 있다고 하면 이제 교육하고 보호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, 이제 성인이 됐을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적절한 치료와 직업, 그 다음에 사회 통합, 어울림이죠. 여기에 좀 초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139쪽이요. 자, 진단과 판정의 기본 방향인데, 일단 인간의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요.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전문가도 이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139쪽에 첫째라고 돼 있는 거예요. 자, 개별화. 이제 개인에 맞게 이제 좀 더 그 서비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. 그다음에 둘째, 가족 중심이어야 된다.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애인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.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, 뭐 흔히 말해서 뭐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, 이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동이나 청소년도 그렇고 이게 가족이 누군가가 참 중요해요. 근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가족이 완전히 이제 그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, 이제 가족이 소진, 이제 흔히 말해서 완전히 지친 경우를 얘기합니다. 소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, 이게 각각의 개별 상황이 원체 다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,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누가 그 사람들과 이 교류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. 자, 셋째, 장애 예방과 최소화에 초점을 둔다.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, 넷째, 자, 대상에 맞는 서비스를 이제 찾아야 된다는데, 사실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. 그 다음에 이제 139쪽의 맨 아래줄 다섯째입니다. 자, 다양한 상황에서 얻는 정보로 이제 기초를 해야 된다 하는데,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각종 심리검사, 인지검사 등등이 있는데, 이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주변 사람이 중요해요. 오늘 이 진단과 판정은 어차피 이게 의학적인 부분은 제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고,
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주변에 이 장애인 주변에 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이게 뭐 제 생각에는 3분의 2에서 한 90%까지 그게 이제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. 그 다음에 140쪽의 여섯째, 자 이제 이런 그 장애 판정과 진단 같은 경우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의 합의가 좀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일곱째, 자 지역 사회에서 이제 과연 이러한 그 장애인의 진단과 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,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진단과 판정의 과정인데 141쪽에 인테이크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. 이제 그 최초에 접촉하는 단계, 첫 단계가 인테이크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인테이크의 의의인데, 자 장애의 진단과 판정 과정에서 최초의 단계는 인테이크라고 할 수 있다. 자 이 단계에서는 자 처음에 이제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과의 접촉하는 단계,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하는 단계가 이제 바로 인테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첫 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 이제 오시는 분들의 그 욕구가 뭔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고, 또 혹시라도 미처 뭐 표현하지 못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욕구가 있는지를 이제 보통 사회복지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인테이크의 의의가 이렇게 돼 있고요. 자 인테이크의 내용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142쪽에서 144쪽까지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죠. 자 그런데 보통 신체적인 거, 만약에 처음 왔다고 하면은 처음 대면한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장애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.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쭉 이제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주변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직업에 관련된 것도 좀 여쭤봐야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돈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경제 생활에 관련된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신체와 심리, 그 다음에 교육과 직업,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까지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. 자 그리고 145쪽의 진단입니다. 자 진단은 맨 위에 줄입니다. 진단은 자 장애인의 의학, 심리, 사회, 교육, 직업의 특성을 파악한다. 그리고 각 영역마다 분석을 명확하게 한다. 이게 바로 진단이죠. 우리가 뭐 그 인테이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를 진단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, 진단도 사실 꽤 오랫동안 이게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죠. 그래서 뭐 면접을 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그 이력이죠, 내력을 조사도 해야 되고, 관찰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이제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동원해야 되고 하는데, 이게 아주 이제 그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,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데 그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좀 그 미리 양해를 드립니다. 그래서 147쪽의 표를 보면은 이제 진단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것들인데, 이제 뭐 상세하게 그 사람의 내력, 그 사람만의 역사, 이력을 조사하지 않는 거, 그 다음에 해석, 자 이제 잠재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해석을 한다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인데 그 너무 짧게 관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도구, 이제 비전문가가 도구를 활용했을 때 문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의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. 그런데 진단 과정이 앞에 이제 인테이크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도 그날따라 그날마다 감정이 다르잖아요. 뭐 아침에 기분이 안 좋았다, 점심에 기분이 좋았다, 저녁에 뭐 짜증이 난다, 뭐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있잖아요. 이 감정이 또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계속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진단에서도 역시나 지속성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신뢰성이 중요하죠. 만약에 뭐 김영재라는 사람이 관찰했을 때하고 다른 사람이 관찰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의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그
우리나라 현재 뭐 사회복지사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그다음에 요구 사항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진단과 인테이크와 진단이 이게 잘 이루어지려 그러면 일단 뭐 자세 이게 좀 자주 만나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?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 갑자기 만나는 친구하고 뭐 자주 만나는 친구하고 이게 이해할 수 있는 폭이 있잖아요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냐 뭐 그러면은 뭐 10년 20년 안 만나고 만나도 금방 친해질 수가 있다고 치는데 갑자기 이제 성인 다 돼서 뭐 친해지려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. 그래서 이 우리의 일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좀 이 장애 진단과 판정을 이해하시면은 이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장애의 특성을 전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